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축하. 네. 축하. 네. 네, 진짜 처음 뵙는 거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 우리 모두. 진짜 네. 예,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네. 계엄의 그 밤에 전부 뛰쳐나와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0몇 시간을 라이브를 한 거예요. 예. 야, 나는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진짜 다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진짜 이런 그 뉴미디어 저는 맞아요. 뭐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과거에 뭐 잡지, 신문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걸 돌파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큰 역할 네. 예,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9시에 취재 편의점 보고 네. 4시에 비상구 보고 네. 5시에 시사인 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요 모아주셔가지고. 타임에서, 예. 네. 자, 구독, 좋아요. 예. 예,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빨리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예, 취재 편의점 지금 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하여간 진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꼭 되어야 한다 했는데 진짜 됐다. 우리 김은지 기자님 눈가가 계속 촉촉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네. 나나봐. 근데 정작 약간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서는 좀 담담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탄핵 선고 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굉장한 걱정을 여기서 네, 이제 네. 거의 맞아요. pit하고 가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한덕수발 저는 험제 쿠데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겨우 돌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들의 계획은 4월 18일 이후를 염두에 두고 네. 인선들을 다 짜놨던 것이고요. 만에 하나 4월 1일에 기습적으로 헌재가 선고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네. 4월 18일 넘기고 우리가 이 시간도 걱정을 하면서 시일날 그렇죠. 방송되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한덕수가 4월 셋째 주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마은혁 임명하고 나머지 두 사람도 임명을 하는데 두 사람 임명이 누구누구다라는 게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돌았던 이름이 이완규였습니다. 3월 말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마 그럴 리는 없다. 네. 설마 그럴 리는 없다 했는데 야, 설마 감행을 해버린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개의 광고를 네, 함께 중요하죠. 해주시는 네. 연대의 마음을 하시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예. 그리고 정말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 쓰던 폰 계속 쓰고 싶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던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보안 사고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이거 난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를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정치비상구 네. 뉴스인 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를 하고 계시다. 예. 그리고 장현 선배 음성으로 참 고맙네요. 들으니까 굉장히 예. 신뢰감 있게 느껴지네요. 아, 그렇군요. 예. 반드시 인터넷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예. 아니 그런데
진짜 인터넷 비교원이 이렇게 저희처럼 열악한 회사들을 많이 광고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소개할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크림인데요. 양태반 성분입니다.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인데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넘은 크림이고요. 사장님께서 아직도 한글로 안 바꿔주셨. 이 사장님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진짜 빨리 내는 게 영문으로만 아닌가요? 예,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팬즈몰 FANGMALL FANGMALL. 다 어머님들 지금 적으세요. FANGMALL 팬즈몰입니다. 영문으로 검색을 하셔야 가능하고요. 1+1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 가시면 링크가 올려져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용 후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처럼 건조할 때 양태반 크림만한 게 없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히 쓰고 있어요. 우연히 유튜브 광고하는 걸 보고 샀는데 바른 다음 날부터 피부 당김이 사라졌어요. 야, 이거 실제 후기인데 예,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바르고 있습니다. 네. 환절기에 꼭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좀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50대들이 그냥 뭐 그 쓱쓱 바르기에 참 좋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하나만 바르고 주무셔도 제작진이 지금 괜찮더라고요.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를 이제 채팅창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잘못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바로 이제 팬즈몰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적립 혜택도 다양한 게 네이버 페이머니라든가 네이버 현대카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야, 이런 꼼꼼한 디테일이 훌륭하십니다. 살아있는 네. 진짜 팩트에 강한 구교영, 취재에 강한 김은지. 자, 두 분 모시고 바로 한덕수 얘기하겠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느닷없이 국회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원회관 앞에 이제 점심 드시고 들어가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보좌지면 보좌진 모두가 야, 한덕수 이럴 수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거 자체가 위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권한대행의 책무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헌법학 교과서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의 그 행위 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보다는 소극적인 설이 다루인 것이고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직선을 통해 선출을 했기 때문에 네. 위임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대통령이 국민을 경유해서 열어주는 헌법학 교과서에 정의가 있는 반면에 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았고 유고시에 어쩔 수 없이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위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법적인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임선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라든가 뒤에 따른 가처분을 통해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반드시 받아내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란 세력은 우리 생각보다 꼼꼼하고 부지런하다. 저는 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던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탄핵 선고를 보고 우리 모두 가뿐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구나라고 하는 걸 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이 지명자에 대해서는 네. 그 지명 이야기가 작년 10월부터 나오긴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몫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토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고 나서도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덕수 개인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뒷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실제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내란의 가담 정도가 그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고 사실은 이건 월권이라는 말도 굉장히 전 세련됐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들의 본질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네. 월권도 세련된 표현이다. 정말로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네. 윤석열하고 그 이완규라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일단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산수를 해보면 그 46년 지기쯤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공부도 두 분 다 오래 하셔가지고 4번 염수원 23기도 동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조 경력 같은 경우에도 검사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완규는 굉장히 한 몸통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윤석열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검찰총장으로 징계 소송을 당할 그렇습니다. 때였는데 당시에 소송 대리를 누가 했냐? 이완규. 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의 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대리를 누가 했냐? 이완규가 한 겁니다. 예. 이쯤 되면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완규가 어떤 관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덕수가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그 윤석열을 등에 업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공로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쟁점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완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라 두 가지로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의 합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덕수가 진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전 더 네. 앞서서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설사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는 그 자격이 있는가에 네. 대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권한 대행으로서는 소극적으로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 대행의 행태들을 아예 한 달 반 전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된다고 볼 수밖에 한입 없고요. 갖고 두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헌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다수 의견은 없다. 뭐 물론 소수 의견으로 가능하다고는 보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네. 다수설은 권한 대행의 권한은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고요. 네. 설사 권한 대행이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느냐. 예. 왜냐하면 내란에 가담됐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2달을 우리 정부를 관리해야 되는 그 관리자에 불과한 사람이 네.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네. 지명자조차도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서 다 부적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한덕수 자체에 대해서 네, 분석을 너무 흥분해서 해주셨어요. 빠르게 말했네요. 아니, 레브했어. 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어떻게 보기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두 분이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입을 네. 뗄 수가 없어요. 네. 예, 일단 얘기를 좀 들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아니 더 보태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통일실에서도 당연히 예. 과거의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봤을 텐데 네. 눈 씻고 찾아봐도 오늘날의 한덕수를 손들어줄 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일단은 2017년으로 시계를 돌리면 당시에도 박근혜를 상대로 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박한철 헌재소장 대행이 임기가 끝났죠. 당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네.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 박한철 대행은 이명박이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가 말 그대로 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이가 임명할 수 있냐 마냐였는데 네. 황교안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서 임명을 한 것이거든요. 네. 2017년 케이스에 비춰 보더라도 이완규를 임명한 한덕수의 결정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심지어 가깝게는 2024년 한덕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덕수에게 공이 왔을 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국회가 보냈죠. 심지어 국회 몫입니다. 네. 그런 소극적인 권한 행사도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파면된 네. 뒤에 대통령 몫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네. 정면으로 과거의 사례 위반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자기 부정 행위다. 네, 뭐 그 이상의 단어를 사실 갖다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하십시오. 그 헌법재판, 이상의 단어. 네, 그래서 헌법농단 허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헌법농단. 있는 상황인 네, 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헌정 파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도 하지 않았던 지금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 끝판왕에 가 있는 극우 지지 끝판왕. 선동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국민의힘 탈당하셨습니다. 황교안조차도 예. 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더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댓글창을 봤더니 예. 이러다가 대행 임기 끝내기 전에 사면권까지 행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 대통령 놀이 이상의 것들로 예.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아, 야, 그 생각은 못했어요, 진짜. 대행으로서 사명권.
무조건 사실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대통령 네. 몫의 행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적극적인 예. 권한이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사면권에 준하다고 네. 볼 수 근데 있죠. 지금은 뭐 형사재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14일부터 시작하는 형사재판이 그렇죠. 아무리 네.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안에는 끝날 수 없어서 아, 윤석열 남아있는 윤석열 뭐 세력들 윤석열 뭐 예를 들어 세력들에 최은순 대한- 씨 뭐 이런 분들이 뭐 사면은 됐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복권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야. 갑자기 퍼뜩 떠오르네요. 물론 그런 일이 그런 없어야 일은 되겠지만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면이 아무 때나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대행의 자격으로 사면한다 이러면요 4.19 납니다. 아니, 그럼요. 네. 이제는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그때 탄핵을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예. 탄핵을 했어야 됐다. 그 못한 후과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찬찬히 하나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이완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 사실 가장 크게 의심받고 있는 게 12월 4일 그 밤. 그렇습니다. 예, 네. 안가 회동. 그 삼청동 안가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 문제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지난해 12월 25일에 음.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이완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유는 네. 뭐냐? 12월 3일 날 계엄이 4일 새벽으로 넘어간 상간에 끝났고 그 이후에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사후 대처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수사팀에 있었던 것이고 그날 적격이었던 자리가 뭐였냐면은 안가에서 네. 이튿날인 12월 4일 저녁에 4인이 회동한 겁니다. 누구냐? 이상민정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김주현 민정수석 여기에 더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낀 것인데 이상민은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의 충복인 것이고 네.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을 한마음 한뜻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내란 사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를 개시했지만 수사에 가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구를 했죠. 네. 게다가 거기다 더 이상을 보여준 것은 이분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사유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떳떳한 사람이 왜 휴대전화를 왜 교체했겠습니까? 그날 그 시각에 있었던 말 그대로 캥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분명히 60일 이후 대선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 네. 내란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를 한덕수가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내란 공동체적 행동을 예. 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봐주고 밀고 땡기고 해주는 상태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국회 나와서 해명하는 것도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네. 불편한 오해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코미디죠, 코미디, 완전히. 예. 불편한 오해 받기 싫어서 아니, 오해 그랬다. 받으면 한강에 던지죠 그냥 오해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네. 네. 오히려 안 받을 거면 오히려 보존해놔서 다 그렇죠. 제출해서 네.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하게 한 게 없어라고 그걸 증좌를 내놓는 게 오해를 벗는 길이지 오해받기 싫어서 휴대폰 바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연락이 와서 갔는 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숨만 쉬다 왔다. 그리고 그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보자 그래서 본 거다. 네. 연말 가기 전에 하필이면 왜 내란이 직후. 나고 계엄 직후에 그것도 딱 법조만 핵심 법조만 딱 모여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싶어요. 이런 해명들을 네. 보면 굉장히 뻔뻔하다 이완규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네.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는 결국 그 4인의 모임은 윤석열 변호인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향후에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법리적인 네. 서포트 그리고 이후에 논리 전개를 그때 어떤 식으로 할지가 정의되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어떤 상황을 파헤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 수사가 거기서 완전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예. 이러한 이완규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사상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 헌법재판관의 그렇습니다.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향후에 어떻게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헌법재판소를 저는 인권희화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위와 예, 지금 인권이 예. 저 안창호의 인권위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결국 인권위를 없애진 못하니까 예. 한 명이 가가지고 제대로 깽판을 치면
그 기관이 얼마나 형해화되고 무력화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역진하는지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한 명만 그렇게 뒤집어 누워도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인권위 사례로 봤기 때문에 물론 예. 헌법기관의 헌재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넣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걱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판단들이라든지 향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는 네. 상황이 될 경우에 소추와 관련되어 있는 네. 판단 여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뭐 바뀐 정권에서의 그 위헌정당 해산 이런 것들이 네. 다 헌재의 네. 과제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어 네.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끌거나 혹은 건건이 뭔가 그 어떤 방해를 놓는 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가 네.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는 합니다. 네. 이게 한덕수 개인의 판단이었겠냐?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예? 어차피 뭐 연세도 있으시고 본인의 가장 큰 소구 사항은 뭐겠습니까? 이 내란 사건에서 조사받지 않고 네.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동기들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덕수 관용차와 벅화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다. 네, 그런 분인데 지금 이런 결정을 감행한 것을 결코 개인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직 네. 후보자를 천거할 때는 검증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가 직무대행으로 복귀한 지 2주밖에 안 됐고요. 윤석열이 파면된 지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고요? 기본적으로 한덕수가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이 기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 사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이미 지명해 놓은 재판관들을 그대로 받아서 천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게다가 이완규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까 경찰 조사 받았다고 네.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서 안가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아유 한숨만 쉬고 밥만 먹다 온 게 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소를 하는 사람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만 지키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심판받으면 지키죠. 민주당을 상대로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겠죠. 보수 5위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아마 선두에 서서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란 게 명약관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완규를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쓰고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란 재판관이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말 그대로 헌법 소원 같은 것들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네.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시바삐 이런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내란 재판관의 임명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구들을 헌재가 빠르게 수용하는 길만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아주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네. 명약관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딱 정리했어요. 내란 재판관. 예. 네, 내란 재판관 이완규.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빠르게 그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법조 관계자들이 하던데요. 왜냐하면 예. 누구의 권한을 누구 침해했느냐라고 침해한 하는 거냐. 문제인데 예. 과거에 이제 마흔여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벌이지 했거든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말 이 무정부 상태에서의 그 한덕수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 기술자들에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법조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상황들을 스탑시켜 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이후 후과가 우리 공동체에 너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4월 18일을 넘어가게 됐을 경우 이미 충분히 준비해놨다라고 하는 의심들은 이 기간을 보더라도 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도 헌재가 4월 1일에 선고기를 통지했던 것은 정말 네, 신의 한 수다 이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뭐 통상은 이틀 전에 공지라는데 3일 전에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더 이상 흔들지 마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네. 헌재 부장연구관을 했던 최기상 의원의 해석을 예. 또 하던데요. 예. 저는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실제로 이런 기사를 냈었거든요. 4월 1일에 법조계에서는 후임 2명과 40여과 함께 그러니까, 임명을 네. 구인 체제로 신중하게 결론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일각의 택은 분명히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판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라는 거예요. 사고는 윤이 쳤지만
그러니까 수습은 팀이 한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축이 조선일보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보수법조 카르텔이 네. 동시다발로 움직이면서 지금 윤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법꾸라지들이 무섭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너무 우습게 봤지만 그 변호인단이 헌재 대신 판정이 나와서 헛소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예. 우스꽝스럽게 봤지만 실제로 지기현 부장판사를 활용해서 예. 구속 취소도 이끌어냈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활용해서 심지어 즉시항고도 포기하게 만든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황유안이 당한 이후에도 법기술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이제 김문지 기자가 제기한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구조입니다. 네.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MBC에 박문진 이사진 임명 못하게 했던 것처럼 행정법원에 내면 되지 않냐. 네. EBS 신동호 사장도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가지고 그렇죠. 임명 못하게 한 거 아니냐 할 수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 재판관 지명을 처분을 무효하기는 소송을 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이것도 당사자 적격이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침해를 받는 당사자가 네. 국민이 될 수가 있느냐는 문제, 네. 임명권자가 대통령 몫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법원으로 가더라도 소송이 이제 각하될 수 있는 사유라는 게 법조계의 우세한 관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법원을 통해서도 앞서 있었던 박문진이라든가 신동호처럼 따져 묻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네. 결국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가지고 네. 만약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네. 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20일 기다렸다가 또 이제 안 한다 그러면 10일 더 기다려서 30일 이내 쉽게 얘기해서 대선 치르기 전에는 우리가 재판관 2명 임명할 수 있다. 네. 대선 져도 상관없다. 재판관만 임명해서 실익만 챙기면 된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서 네. 정말로 뜨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말 법기술의 달인들이에요. 법기술의 달인이고 법기술의 이론에 빠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허를 찌르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노른자위를 다 취하고 있다. 그 결정적인데 헌법재판관까지도 예. 넘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함할 정도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1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적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 결정인 거다.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식의 윤석열식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엔 윤의 세력들이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저는 넘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네. 그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감행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질긴 사람이다라는 게 양분남 의원의 판단인 네. 건데,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시라도 이거를 좀 그냥 그 생각을 늦췄다가는 오히려 뒤통수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위기감마저 드는 겁니다. 네. 그나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탄핵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완규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명을 넘어 임명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제 재판관 탄핵에도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이것의 위헌적인 요소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결정을 동료 재판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공적인 이슈이지 사사로운 감정,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감정적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8대 0, 사실상 40대 0의 어떤 결과를 내므로써 공동체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헌법재판소가 구해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헌재 어떤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가볍게 네.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탄핵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직무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오게 되면 둘 중에 함상훈만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차라리 두 명 임명하는 최상목이 낫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고 가볍게. 예, 근데 예. 최상목의 의견도 이제 더 이상 그 명분이 없는 게요. 이제까지 주장은 여야 합의였잖아요. 네.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도통 무슨 명분을 또 갖다 댈지는 네. 참 황당하게 그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네.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제 마지막 논평이 나온 그 순간까지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완규에 대해서 오히려 미스터 클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용단을 내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태도를 바꾸는 이제 그런 세력의
지금 끌려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재판관의 자격을 구정한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를 좀 살펴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당적을 갖췄던 사람을 3년 이내에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대선 때 자문 같은 거 한 사람도 3년 이내에 임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야 3년 내에 이미 지났어라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네. 사실은 이 법의 취지는 뭐냐? 당적을 가져가지고 특정 정당에 치우칠 우려가 있거나 그렇죠. 대선 후보 누굴 밀어가지고 특정 사람한테 치우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게 입법 취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재판관의 자격의 취지에 자기가 미달한다는 것을 이완규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을 법제처가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모르쇠로 지금 오늘 뻔뻔하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나를 재판관 임명해달라고 이제 나온다는 것은 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보태면 법조계에 계신 많은 분들의 속내도 이완규가 재판관 깜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대선 캠프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고요. 예. 그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소송 대리한 거 다 말씀드렸고요. 예, 예. 게다가 이제 법제처장이면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예. 이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도 늦게 됐지만 검찰에서도 검사장까지 한 사람도 아닙니다. 네. 재판관 정도 보내려면은 네. 검사장 정도 한 사람 보내야지 네. 차장검사 정도, 지청장 정도 하다가 보냈기 때문에 네.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네.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동료를 볼 때도 깜이 안 그런 된다. 깜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뭐 아무렇게나 뭐 그냥 밀어넣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보수법조 카르텔이 아무리 세다 한들 조선일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그래도 창피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예? 정말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속만 챙기겠다. 이제 이런 차원이니까 너무 뻔뻔한 거죠.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완규 처장 나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궤변을 또 늘어놓을지 네. 모르겠는데 진짜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는 네.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윤석열 사단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참 임명이 답답하네요. 사실 된다고 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네.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동시에 송달을 받지 않겠다. 예, 송달을 이렇게.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인사청문 일정을 잡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문제와 관계없이 임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가처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맹점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더 빠른 결정들을 그러니까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한 좀 판단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역진을 막아놨더니 어떻게든 또 이제 후퇴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아니 근데 저는 본인 어제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꺼내지 말라고 말라. 뭐 총실 관계자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김문수도 얼마 전까지 대선에 디귿자도 얘기 꺼내지 않다가 네. 윤석열이 파면되기 무섭게 네. 오늘 출마 선언한다는 거 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의 속무함이라는 것도 모르겠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늘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 때마다 본인의 지혜와 경륜을 뭐 다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정말 꼼수와 술수라는 말로 대체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꼼수와 술수로 가득 찬 능구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하. 오히려 탄핵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정말로 모든 총대를 짊어지고 예. 내가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여러 뭐 후보들 나와봐야 어려우니 한덕수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좀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본인 결심만 남았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하고 싶으신 것들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권한대행 자리보다는 경선 레이스를 뜨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2달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우리 국정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욕심을 좀 부려서 전 알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출마해라. 예, 제발 예.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이게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이렇게 특별한 경선 규칙을 만들어줘가지고는 한덕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고민해서 룰 세팅을 한다라는 말도 있어서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를 생각해서 룰 세팅을 새로 하면은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그만두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2017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이제 오기에는 안에 내부적 경선 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원포인트로 좀 바꿔줬던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그때 당시 대행이 좀 고민하다가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내부적인 경선 규칙 룰에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문턱이 있다면 그걸 좀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의 민주정당의 질서를 완벽하게 허물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 역대 이제 탄핵 야, 사건 때 이렇게- 권한 대행이 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박근혜 때는 황교안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건 총리가 있었는데 그런 대행들과 업무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 탄핵 심판도 제대로 안 될 뻔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파면된 자의 명을 받아서 마치 그 세력을 다시 온전하게 부활시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술 더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오면 정말 좋죠. 이런 분은 아마도 당선 가능성은커녕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대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나와주시라 이렇게 강권드립니다. 좀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로지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추측과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어제 한덕수 대행이 오전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임명이 환영할 만한 사실 너무 늦은 정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근데 지명은 무리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을 샀습니다. 심지어는 상설특검을 아직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트럼프와의 통화가 있다고 맞아요. 어제 오후에 사실 엠바고를 걸어놓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좀 통하고 싶다고 하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일정이 먼저 잡혔을 겁니다. 그 외교 프로토콜상.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 무리가 되는 저는 이 이왕규 등에 대한 지명을 했다라고 보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 약간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의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물타기성으로 했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신문지면이 어떤 신문은 보수 언론은 트럼프와 통화한 거를 이면 머리로 진보 언론들은 그 한덕수가 이제 이완규 등 임명한 것이 위헌적 행태라는 것을 일면 머리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본인의 성과를 가시하는 일종의 대권 플랜이 시작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출마 있을 것 초읽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그렇게 짜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셔. 아니 근데 이분이 덧대가지고 CNN 인터뷰도 했고 심지어는 통상 질서에 대해서 50 며칠밖에 안 남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수준에 마치 내가 이제 통상 질서에 대해서 재편된 질서에 대해서 미국과 싸우지 않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 들으면서 네가 뭔데 지금 네가 뭔데 저게. 저는 갑자기 트럼프하고 통화했다니까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또 무슨 약속을 한 거야. 국민 세금으로 또 뭐 다 퍼주기 생각을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저는 갑자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출마 결심했네. 한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좀 보이는 지점들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뭐 안 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뭐 그 탄핵이 이제 임박했거나 탄핵을 시키면 그 간판 달고 희생당한 권한대행 이미지를 가지고 출마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또 미국의 관점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아마 각국 상황들과 상호 관세 매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한덕수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결국 지금 권한대행과 이걸 매조지음을 해놔야지 이재명이라든가 새로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 본인들이 유불리 따졌을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재임 중에 50일 안에 모든 그 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유리한 방식으로 큰 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회담 쉽게 회담맨들이 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한덕수 때 정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진짜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남은 60일 50 며칠만이라도 이거 알토란 같이 나라를 거덜내고 떠나겠다라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떤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인지 진짜 통제라 수준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은 당심은 그 모두 한덕수에게로 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헌물 켜고 있는 겁니까? 홍카콜라의 귀환. 뭐 오늘 그리고 김문수 또 예, 전 김문수 장관이 오늘 예. 예, 출마 선언을 했어요. 탄핵 수용하나 윤석열 파면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12가지 죄목 이재명 상대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약간 이게 중도 어필을 하려고 하는 진심인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김문수의 출마 선언문에서 그 대통합이나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국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대연정 카드를 꺼낸다고 하는 게 먹혀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극우적인 행보를 하거나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할 거라는 생각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조차도 이제 네. 조금 더 오른쪽 중간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친윤이 믿을 만한 거는 한덕수이지 않느냐라는 또다시 의심이 나오고 있는 아 김문수 것입니다. 넘어져도 아니 뭐 이렇게 여기에 되는 더해서 거예요? 김문수 네. 저도 출마 선언문을 봤는데 네.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 이분은 네. 그냥 보통 출마 선언자가 아니고 직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념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네요. 게다가 네. 심우정 총장 딸 관련해가지고도 고용노동부에서 예. 조사를 하겠다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모로 이게 완전히 친윤과는 결을 같이 한다고 조금 보기 어려운 예.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는 다른 카드들을 생각해서 아마 한덕수도 하나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전국의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김문수 코드에 맞춰져 있다가 다시 또 이게 흔들리고 네. 그러면 다시 또 지금 줄 다시 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덕수야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런 프로토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정당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윤상현 의원이 계엄 직후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지금 오로지 그것만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은 파면을 당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심지어는 8대 0이지 않았습니까? 국민한테 정말 처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뒤에 써놓은 문구가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도 못하고 있는 그 행태들은 뭐가 됐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주장을 하는 윤상현 의원을 에게 말씀드릴게요. 네.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이 앞장서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만행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촛불뿌리를 겨눈 사람이고 그 영상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때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막아냈다라는 게 역사가 남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나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그 사실은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은 지금 뭐 이미 후보들이 뭐 15룡, 18룡, 20룡 엄청나게 난립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도 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룰이라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 마지막 이제 경선을 할 때는 50대 50이죠. 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컷오프도 있고 그렇죠. 2차 컷오프도 있고 심지어는 3차, 4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후보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비율 조정을 선관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말도 확대하면은 네. 지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부 마음대로. 몇 명을 추릴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로또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한동훈이 너무 싫다. 예. 그러면 마지막에 2명을 남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땐 3명도 남기고 4명도 남길 수 있는데 그런 숫자적인 범위를 우리 지도부가 멋대로 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원 누가 지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은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이라는 것이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누군가의 뜻에 의거해서 그냥 흘러가기도 쉬운 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사랑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도가 선택하기가 너무 쉬운 판을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희는 아니야.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이미 했고
이미 했고 그래서 저는 후보 내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뭐 찌그럭버그럭 해봐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이 또 국민의힘을 또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이게 대세인 양 흐름을 잡을 때 국민들께서 또 이렇다는데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밌기는 하거든요. 거기가 재밌긴 맞아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네. 황당무계한 소리를 그렇죠. 하면서 네. 예. 네.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후보들도 본인이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뒤에서는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진지하게 정말 이 대선 경선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김나윤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장서서 맹륜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 세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지금 뭔가 이 경선 레이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를 대리로 세우고 뒤에서 당권을 잡는 그리고 그 당권을 잡는 자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TK, PK 지역에서는 공천만 하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사활처럼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지 정말 경선에 진지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PK, TK 지역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분석한 부산교육감 그 선거 맞아요. 결과를 네. 봤더니 16대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표함을 네. 개함을 했더니,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윤과 함께 정승윤을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윤과 함께는 못 가, 내란 수계하고는 같이 못 가라는 판단을 부산 시민들이 부산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왜 영남 지역은 매일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저는 스스로 자괴감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고통받았던 것은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이 헛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만났지 네. 않습니까? 45년 만에.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영남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재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에 응당하는 시민의 선택을 이제는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해킹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23일 동안 정말 경악할 만큼의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촘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분명히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왔던 것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규범이 작동할 때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87년 이후에 만들어왔던 한 체제이거든요. 근데 이 규범 작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선거입니다. 결국은 이 규범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평가, 선거 치료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비어있는 법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선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법비들의 결국은 죽비를 법을 보완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민주당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고요. 3년간 당대표로서 성과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제 대선 준비로 돌입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실제로 이제 대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사실은 어제 대선 그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공고일이 나온 만큼 결국 양당은 이런 대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간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떠나면서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너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권 안에서는 이재명의 대항마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야권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네. 빠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끝난 건가요? 뭐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전 대표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에서는 선거 구도가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큰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출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야권 연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기는 아는데 네. 힘을 아직 막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의 교훈을 좀 살펴보면
이 내란 세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가 전체 판을 좀 넓혀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정책, 그죠? 그 비전, 그리고 후보 이걸 놓고 이제 같이 한번 큰 판을 이게 소위 얘기하는 민주대연합론 차원에서 큰 판을 좀 펼쳐보는 것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일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런 결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정 선배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간에 내란 세력을 1차적으로 이제 이겨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라는 작은 범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네. 민주대연합이라는 공고한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도전하는 여정에는 그런 다양한 제세력들의 정책적 네. 견해라든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예.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그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16년에 제대로 된 탄핵연대를 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윤석열 시대를 살지 않았을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오히려 더 역행하는 사태를 만들었고 마침내 비상계엄까지 만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가 좀 정말 현명한 자기결단, 자기결정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벌써 어느덧 그 10시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네. 심우정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은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네.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네. 혁신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탄핵은 바로 발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저는 근데 이 상황까지 왔으면 이게 지금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아주 과거에 했던 탄핵이 너무 좀 남발됐다 이런 지금 부분 때문에 움츠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과거를 반성을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갈 길이 멀다. 내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개헌론이 터져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뭐야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또 바로 또 한덕수 사태가 터져가지고 오늘도 안심하면 이것도 안 뭐냐. 됩니다. 예, 오늘도 안심할 수 없다. 끊임없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니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피곤하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댓글에 아까 보니까 우리 세 분 기자님에 대해 봄날 같은 세 분의 3인의 구국 기자단 예, 편안한 대한국민 기자 3인방 참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보면 대한민국이 잘 되리란 믿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